오늘은 3강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다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국론의 대두인데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치하고 반대되는 거였어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치를 뭐라 그랬죠? 예, 통상과 수교를 반대하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상을 주장하는 통상개국론이라고 합니다. 통상개국론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서양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중요한 인물들은 박규수가 제일 중요하고 외교관이었던 오경석, 그리고 한의사였던 유홍기가 있습니다. 박규수는 조선 후기 실학 중에서도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었죠.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어떤 흐름? 북학파라고 있었어요. 이 북학파의 영수였던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정치계의 거물이 되고, 그리고 통상개국론의 선구자였죠. 그리고 또 평안도 관찰사로서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과 수교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청나라에 한 2번 정도 사신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박기수하고 함께 청나라를 다녀왔던 외교관이 오경석입니다. 역관이죠. 중국어하고 한국어를 통역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직업 때문에 다른 나라를 다녀왔고 다른 나라의 변화 같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홍기는 한의사였는데 이 한의사도 약재 같은 것을 중국으로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또 오경석하고 유홍기는 친구였습니다. 의사 중에서 개혁과가 많아요. 의사는 환자를 고치듯이 그 나라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면 고쳐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혁가들 중에서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혁명을 했던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도 의사 출신이에요. 이 유홍기는 이름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흥기가 아니라 홍이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건데, 강화도 조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었냐면 먼저 흥선대원군이 하야했습니다. 권력을 놓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을 하야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비리 때문에 하야를 했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권력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놓고 일반인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권력을 잡았는데 이 당시 고종이 13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873년이 되면 23살이 됐어요. 지금 나이로도 성인이고 이 당시에도 완전히 성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고종의 측근들이 차지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왕비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민씨들, 이 민씨가 여흥 민씨인데 흥선대원군 가문은 특이하게
자신의 어머니도 민씨였고 자신의 부인도 민씨였고 그리고 고종의 부인도 민씨였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영민씨 가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외가이기도 하고 처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민씨 세력들을 이용해서 초기 권력을 구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씨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들은 권력이 달라졌으니까 대외 정치에서도 좀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통상수교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 속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배경은 1875년 9월에 있었던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은 여러분 프린트에 적도록 하고 당시 일본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통상개국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조선의 결정을 보다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통상수교를 강요하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완전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강화도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두 번의 양요가 있었죠. 1866년에 병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거기에다가 구축해놨던 진지들, 대포들, 총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거나 약탈당해가지고 더 이상의 전쟁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조선의 자주국 규정 이게 1조예요. 총 12조로 되어 있는데 1조. 왜 이들이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1조에 이렇게 적어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종주 관계를 부인해가지고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인천, 원산에 세 개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게 만듭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인 침투가 용이한 곳이었고 인천은 서울의 관문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침략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원산은 동해안 중에서도 북쪽 지방에 해당하는데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0조에 보면 취해법권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4조에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선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중요한데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이 같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속 조약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입니다. 조선이 일본 상품을 수입해 올 때 관세를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국 상품에다가 물리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 100% 해당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예 세금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조약에 명시를 해놨고 이후에 이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막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승인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것을 왜 집어넣었냐면
야금야금 조선의 경제를 장악해 나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일본 화폐를 쓰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화폐를 많이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예속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규정이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쌀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게 목적이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기근 같은 게 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걸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수탈적인 성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양 열강과의 수교인데, 조미수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맺어져 가지고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서양 국가하고는 또 달라요. 이 서양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수교를 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이 열강은 일종의 라인이란 뜻이에요. 강대국의 라인 이런 뜻인데, 줄지어 서 있는 여러 강대국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청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중재를 해줬다. 청나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일본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부 다른 국가들에게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이 종주권을 부인하려고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어떻게 했다? 1조에 조선의 자주국을 규정해놨다. 반대로 청나라는 기회가 되면 자신들이 조선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한테 조선을 소개하면서 얘 내 똘만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 그렇지만 얘 내 똘만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청이 미국과의 조약을 알선해 준 것이다. 이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는 한 가지를 받고 두 가지를 내줍니다. 얻어낸 것은 관세 조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조선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조선이 관세권을 회복하게 돼요. 이것은 진보된 사항인데 여전히 조선을 불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취해법권은 미국에게도 인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다음은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인정해줬는데, 이 최혜국 대우는 상대국을 가장 유리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미래 이익을 지키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영국이라던가 일본이 이 조약을 요구해 오는데, 그때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미국은 자동으로 적용을 받겠다. 그래서 미래에 생기는 이익을 우리가 다 받아 먹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뜻이 좀 더 명확한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요. 국가 간의 조약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뜻이죠. 이 favored가 가장 선호되는, 가장 좋은, 이런 뜻이니까 미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영국, 그리고 독일, 러시아, 프랑스, 덴마크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수교가 1886년에 됐는데 상대적으로 좀 늦었죠. 왜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했던 영향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 앙금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좀 늦었고, 1886년에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스가 믿고 있던 국교가 뭐라 그랬어요? 천주교였죠. 이 천주교가 결국 공인됩니다. 이 이후로는 천주교도들을 탄압하지 못했어요. 천주교도들을 잘못 탄압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한테 공격을 당할 여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양 여러 나라들이랑 수교를 하니까 조선의 문호는 확대되고 국제 교류의 기회는 그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의 자주적인 발전은 큰 제한을 받게 돼요.